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0세 시대의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생각해보는 시간 시니어 경제 톡톡의 김웅철입니다. 요즘 거리에 나가보면 유치원 차량보다 노인들을 위한 주간보호센터 차량이 더 많이 다니는 걸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그만큼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관련해서 오늘 한국 재가노인복지협회의 조남범 회장님을 모시고 재가 서비스, 노인 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동안 많이 뵙고 싶었습니다만 아유,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비로소 뵙게 된 것 같습니다. 네. 회장님 양력을 좀 살펴보면 네. 물론 이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시면서 네. 뭐 다양한 곳에서 이 사회복지 관련해서 이제 오랫동안 꾸준히 일을 해오신 것 같아요. 보니까 서울 아동복지시설 연합회 사무국장을 비롯해서 마포 재가노인복지센터장 네, 네. 그리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도 하셨고요. 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한국 재가노인복지협회장님을 보니까 이 전에도 한 번 하셔서 네, 2회 지금 하고 계시는 네, 것 같아요. 제가 2008년도에 네. 재가노인복지협회 회장을 맡아서 1년간 하다가 네. 말씀하신 대로 다른 분야에 있다가 이번 3월에 네. 다시 회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아, 역시 뭐 사회복지 쪽에서는 그야말로 현장의 잔뼈가 굵다고 할까요? 뭐 네, 이제 네. 전문가이신데 오늘은 이제 재가노인복지협회장님의 이제 자격으로 네, 네. 여러 가지 말씀 나눠 보겠습니다. 근데 먼저 이 재가노인복지협회 어떤 일을 하신 곳인지 뭐 설명 한번 해주시죠. 우리 한국 재가노인복지협회는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인 주간보호 시설들 네. 340개, 그다음에 재가 서비스를 시행하는 시설들이 네. 모여가지고 네. 협회를 이룬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단법인체로서 비영리법인으로서 네. 그 회원들의 권익이나 네. 또는 정책권이 조사 연구, 출판 홍보, 네. 뭐 이런 교육 훈련 이런 걸 통해서 네. 궁극적으로 회원 시설들이 네. 양질의 서비스를 어르신들한테 제공하는 데 있어서 네. 그 효율성을 제고하고 또 진로를 높이기 위한 그런 네. 일들을 하는 협회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이 재가 노인 복지 이게 이제 재가가 붙어 있어요 앞에. 그렇죠, 맞습니다. 이거 반대 상대적인 개념은 시설 같아요. 네, 네, 네. 주거라고도 할 수 있지만 시설이라는 표현이 그렇게 이제 어감이 좋은 네, 언어 용어가 아닌 것 같아서요. 네, 네. 재가 복지 서비스를 먼저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재가 서비스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거고요. 통상 우리 일반 국민들이 네. 재가노인복지, 재가 서비스하면 잘 이제 선뜻 이해를 못 하시는데 집에서 뭔가를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서비스? 뭐 이런 재가라는 말이 네. 있을 제자에 집가자를 씁니다. 네. 그래서 집에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네. 그 지역사회 안에서 그 어르신들을 케어하고 돌보는 그런 역할이죠. 아, 그러니까 집에 있는 그 고령자분, 노인분들인 거지 꼭 집에서만 이거 서비스를 하는 건 아니네요. 국한된 건 아니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반대 개념은 이제 시설에 계시고 아까 요양원이랄지 이런 이제 그런 곳에 계시는지 않고 집에서 생활을 하시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복지 서비스다.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 집에서 계시면서 네. 몸이 불편하거나 혼자 사시거나 그래서 가족이 있으나 돌봐드릴 분들이 없는 경우에 네. 집으로 사육사가 찾아가거나 또는 아까 말씀대로 주간보호시설로 어르신들이 통원하시면서 네. 그 지역사회 안에서의 케어를 총칭하는 게 재가복지 사업이고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역사회에서 머무르시기 어렵다. 치매로 인해서 지역사회에서 가족의 돌봄도 어렵고 사회적 돌봄도 어려울 경우는 이제 입소시설로 들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 생활시설로 들어가셔서 나머지 여생을 보내시게 되죠. 그래서 재가복지라 하면 이 생활시설에 들어가시 전 단계의 어르신까지 당신들이 살고 계셨던 지역사회에서 지역 사회라고 편안하게 거주하시면서 생활하시면서 돌아가실 때까지
이제 케어를 해주는 돌봄을 해드리는 이런 정도를 재가복지의 이제 그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이제 이야기는 해주셨는데 네. 좀 더 이제 깊이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들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저희 협회 산하의 기관은 통칭 크게 나눠서 두 가지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하나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제가 서비스라 해서 그 직접 찾아가서 서비스를 드리는 그런 영역학과 방문 서비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그 서비스와 또 주 야간 보호 서비스라고 하는 시설이 이제 그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방문 요양이라는 것과 주 야간 보호 시설은 그 국가가 건보공단을 통해서 등급이 받은 분들을 장기 요양 등급, 그렇죠. 장기 요양 등급. 예, 그리고 장기 요양 수가로 운영되는 시설이고 저희 회원 시설들은 사실은 30년 전부터 우리나라 노인복지가 일천할 때부터 그 소위 등급과는 상관없이 그때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2008년도에 도입됐고 그 이전에부터 홀로 지역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분들 대상으로 사회복지사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장기요양기관이라고 하는 방문 요양 주야간 외에도 있습니다. 또 지자체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재가복지 서비스 센터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또 그래서 장기요양 외에 보조금으로 해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수급권자나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한 재가 서비스고 방문요양 서비스라는 거는 집으로 가는 건 동일하나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 2, 3, 4 등급에 받은 수가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보조시설과 장기요양 사업 안에는 방문요양, 주야간 이렇게 크게 대별되는데 이러한 단체들이 저희 협회 한 700여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00여 개 시설. 700여 개 시설이면 거기 방문요양, 주야간 제가 노인복지 서비스센터, 노인복지 서비스센터를 합쳐서 700여 개 기관이 있는 건데 그게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전체 예를 들어 주야간 보호센터는 어느 정도 되고 꽤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방문 같은 경우는 뭐 만 개가 넘는. 그래서 주야간이나 이런 그 방문요양이나 이런 그 제가 영역의 그 서비스들을 수가로 운영하는 것들이 한 4만여 개 정도 되는. 4만여 개. 거의 우리나라에 알고 있습니다. 편의점 숫자하고 맞먹는 것 비율을 잘하셨는데 이게 2008년도에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가 되면서 개인도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인도 이 장기요양 시장, 이제 시장이라는 표현은 좀 어떨지 모르는데 통칭되는 용어입니다. 시장에 뛰어들어가지고 시설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아까 말씀드린 제가노인 지원 서비스 센터는 보조 시설이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법인에 수탁 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대별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으로 하는 시설은 전국적으로 430개에 불과한데 제가 장기요양 기관 수는 굉장히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많이 있는 거를 이제 그 일부만 지금 이제 협회에 가입해서 그렇죠. 저희는 이제 아까 말씀 비영리 사단법인체로서 95년도에 설립돼서 거의 30년 가까이가 됐죠. 이 장기요양 보험제도가 되기 전부터 이런 공적인 그 노인복지 서비스 해왔던 협회로서 그 수가로 받아가는 회원들이 같이 회원이 되어서 뭐 한 700개 정도로 조직으로 되어 있는 거고 뭐 장기요양에서 제가는 협회가 일부 몇 개 한 2개 공적인 단체는 있기는 하지만 나머지는 협회에 소속되지 않고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시설들이 수없이 많다는 걸 의미하죠. 그렇군요. 여러 가지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제가 서비스가 아까 1인으로 이제 운영하는 경우도 많이 1인 사업자로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로 운영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약간 그러면 좀 영세한 편이네요. 시설들이 전부 거의 다 영세합니다. 영세하다는 거는 자본 없이도 들어올 수 있으니까 사무실만 뭐 그 법적으로는 5평에 불과해요. 왜냐하면
이제 방문 요양 같은 경우는 요양보호사들 집에 파견하니까 네. 뭐 큰 사무실이 필요 없고 네. 뭐 사회복지사 하와 이제 시설장 정도 네, 네. 그 요양보호사를 정부가 기준으로 제시한 건 15명 정도가 등록이 되어야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네. 해놨기 네, 때문에 네, 네. 해놨기 때문에 네, 네. 굉장히 좀 영세하죠. 그리고 영세한 기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도 이제 수가, 정부가 수가로 지원하는 금액이 네. 기본 수가의 어떤 표준이 너무 열악합니다. 그러니까 네. 복합적으로 재가 사업을 하는 특히 방문 요양이나 이런 시설은 굉장히 열악하고 주 야간 보호 시설도요. 네. 그 어르신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하면서 들어가는 어떤 인풋보다는 네. 어떻든 간에 그 아웃풋 소위 이거는 서비스를 많이 해야지 수가가 들어오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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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수가의 기준이 일본이나 이런 나라에 비해서 그렇게 낮게 책정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시설들이 비교적 영세하다고 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문제점이라면 문제점, 문제죠. 개선해야 예, 될 예, 문제점을 우리 협회에서 여러 네. 가지 이제 정부하고도 이야기를 네, 하고 네, 네. 뭐 단체 모여서 제언도 하고 네, 네. 이런 이제 역할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협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정책 건의라는 것, 네. 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장기요양 보험 제도가 2008년도에 시도가 돼서 16년째 가서 제도는 훌륭하다. 벌써 16년 됐네요. 예, 벌써 16년이 네. 됐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가족에게만 치매 어르신이나 이런 중풍 와상 어르신들을 가족에게만 부양을 한다는 건 이제 사회가 네. 이제 그렇게 될 수 없는 걸 이해하고 네. 사회적인 부양 부담 체계를 만든다는 측면에서 이 제도를 도입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도 도입의 취지는 좋은데 네. 사회적 간병이라고 이렇게 뭐 네, 그렇게 표현할 언론에서 수도 있죠. 이야기하기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적인 부양 부담 체계인 이런 시설들을 만들어 놓고 네, 네. 그 양질의 프로그램 서비스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을 정부가 해줘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 좀 미약하기 때문에 네. 어떤 점이 문제냐 네. 이런 문제를 분석해서 그런 건의를 하는 거죠. 예를 네. 하나만 든다면 네, 네. 그 어르신들 직접 대면해서 서비스를 주는 요양보호사라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그것도 국가 자격 예, 시험 예. 봐야 되는 거 같아요. 너무 잘 아시는데요. 네, 그 200시간 이상 교육받고 200시간. 네. 국가가 이제 시험 제도를 도입을 해서 네. 시험 봐서 자격을 취득하는 겁니다. 네, 네. 그런데 어떻든 간에 국가가 시험 제도로 만들었고 시험을 거쳐서 자격을 획득하고 네. 서비스를 주는 분들의 급여 수준이 최저임금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 분야에 내가 좋은 뜻을 가지고 또 어느 정도 수입도 기대하면서 일을 했던 분들이 네. 막상 이 분야에 와 보니 몸은 힘들고 일은 힘들고 그러니까 떠나가는 경향들이 있죠. 그러면 이게 뭐 편의점 일을 뭐 이렇게 폄하하는 건 아닌데 네네네. 그냥 편의점에서 계산대에서 일은 최저 시급 받는 거랑 거의 같다는 말씀이시죠? 거의 같다는 말씀이죠. 근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중노동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어르신들 키우는데 네. 뭐 기저귀, 목욕 그러니까요. 쉽지 등등의 않은, 이 네. 신체적 보조 활동 이런 걸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그 업무 강도에 비해서 급여가 네. 적다는 거죠. 왜 그렇게 적죠? 물론 예산이 예, 책정이 예. 안 돼서 그럴 텐데. 근데 처음에 일본이라는 나라는 저희보다 5년 우리나라보다 5년 일찍 이 제도를 도입해서 제가 보니까 2000년에 했고 시행은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개호보험이라고 그러죠. 개호보험. 도입을 했는데 거기는 수가를 높이 해서 처음에 설정을 높이 설계를 예. 그래서 점점 현실에 맞게 줄이는 그런 방법이라고 저희는 예. 일본 것을 보고서 수가를 낮게 책정한 겁니다. 아하.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수가를 현실적으로 맞추기에는 네. 이 가입자 단체라고 하는 쪽에서 이제 표현을 쉽게 하면 소비자 단체라는 뭐 이런 단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참여연대, 민노총, 한노총 네네. 이런 네. 쪽에서 장기요양위원회를 참여하면서 네. 수가를 결정짓는데 참여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 데서는 이건 비용 부담이 많이 든다 해서 네, 막 자꾸 올려달라. 수가를 네. 올리는 거를 네.
반대하는 거죠. 저희 공급자 단체는 서비스를 주면서 이게 현실적으로 안 소비자 맞으니까 단체에서 그걸 반대하는. 우리는 안 맞으니까 현실적으로 좀 수가를 올려서 네. 이 요양보호사 처우에도 최저임금을 넘어서게 좀 해야 되지 않냐라는 네. 주장을 하는데 그 위원회에서 그게 상충됩니다. 그래서 이 수가를 올려야 네, 이런 네. 어떤 시설들한테 서비스에 따른 그 급여를 높일 수 있는데 급여 높일 수 있죠. 그런데 네. 이제 장애 요인이 있는 거죠. 급여를 높아야 또 그런 분들이 많이 참여하실 거고 그렇죠. 또 자기 프라이드를 갖고 또 일을 하실 거고 그렇죠. 그럼 서비스가 좋아지실 거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런 이제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네. 아예 처음부터 음, 처우가 나쁘니까 그 네. 선순환을 악순환이 막아놓고 되고 예. 또 지금은 인력을 구하기 힘든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거를 이제 힘들어서 안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면은 힘든 거에 비해서 급여가 적으니까 네. 일을 기피하고 네. 다른 분야로 빠지니까 교육은 많이 시켜 자격자들은 많이 생성되는데 네. 이 현장에 안 들어오니까 인력을 구하기 힘드니까 구인난에 지금 허덕이고 있는 거의 뭐 현실입니다. 장롱 면허식으로 장롱 면허 굉장히 많은 거죠. 예를 들면 면허가 100만 명이 땄다 하면 한 25만, 30만 명만 이 시장에서 일을 하는 겁니다. 아하. 그런데 네. 지금 인력을 구하는 게 어려우니까 수가 제도를 개선해서 급여를 현실화해서 장롱 면허일로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노동 인력이 없다는 걸로 지금 정부는 이민 정책, 그 외국인 근로자를 쓰려고 하는 쪽으로 또 시각을 돌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선은 네. 장롱 면허가 네. 이쪽으로 활성화돼야 들어오게 하는 네. 네. 우리 건강보험공단에서 최근 연구에 의하면 네, 네. 한 장롱 면 중에 한 4만 명은 네, 네. 유입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추계를 하는데 그 말씀을 이제 어느 정도 현실화 시켜주면. 네. 그런데 그런 쪽보다는 지금 외국인 인력을 쓰려고 하는데 더 이렇게 관심이 있는 물론 외국인 인력은 네. 일본도 그렇죠. 인력이 이게 없으니까 많이 이제, 이미 네. 도입을 했는데 빗장을 좀 열었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성공했다고 일본도 평가는 네, 하지 네, 못하고 네.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네. 지금 우리 협회가 이런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해달라 네. 이런 정책 건의들을 유관 단체들하고 힘을 모아서 막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아, 네. 예. 그렇군요. 그 처우 개선. 네. 또 이제 중요한 이슈고 협회 그렇죠. 차원에서 그렇죠. 요양보호사 교육도 하시고 예. 지금 하고 계시는 사업을 좀 몇 가지 이야기해 네네. 주시죠. 저희 이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책 건의 사업들이 굉장히 예. 활성화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 정책 건의가 되려면 조사 연구에 의한 그렇죠. 예, 뭐 데이터 근거를 기반, 가지고 근거가 얘기해야 있어야 되니까. 되죠. 네. 그래서 이런 조사 연구 사업도 하고 있고 또 올해는 저희가 협회 차원에서 요양보호사들을 직접 교육을 안 하는데 아, 네. 이번에는 한 5, 60명을 대상으로 협회가 직접 네. 그 직무 교육을 네, 하루 네. 정도를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협회가 이런 교육을 계속해서 직무 교육에 관심을 갖고 가야 된다 해서 이렇게 해봤고요. 네. 예,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사회복지사들을 위해서는 역시 직무 교육을 해서 수행하고 있고 그래서 지난 10월 25, 26일 날 전국 그 재가복지 대회라 해서 전국 재가복지 이제 대회. 저희 협회가 네. 매년 하는데 네. 그 네. 최근 이 노인 돌봄 환경 변화에 따른 네. 그런 어떤 우리의 대응 방안 네. 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네. 그런 모색하는 자리도 가져보고 아, 다양한 활동들을 네. 하고 있고 네. 또 좀 계획도 하고 있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돌봄 환경의 변화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차도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재가 서비스가 방문 서비스가 있고 네. 주야간 보호 보호센터 서비스가 있어요. 예. 네. 물론 지금 설명 안 드렸지만 방문 목욕도 있고 방문 목욕도 예, 있고. 단기 보호도 있는데 네. 단기라는 거는 한 9일 정도를 24시간 케어하는 건데 네. 이거는 거의 뭐 시설 수로가 유명무실하다고 보고요. 네. 예, 방문 목욕은 목욕만 원하는 분들에게 서비스를 집에 가서 집에 가서 어떻게 해? 집에 가서 이제 네. 그 목욕을 직접 씻겨 드리는 거죠. 아니면 이제 목욕차가 간다거나. 그러니까 제가 예. 이쪽에 목욕차가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일부 차를 운영하는 데들이 그럼 있습니다. 목욕차가 있으면은 그 잘 못 움직임이 거동이 불편하신 고령자분들을
휠체어나 뭐 이렇게 네, 이동 네. 차로 이동시켜서 네, 뭐 네. 이렇게 그 목욕차가 있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차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네. 차가 있으면 호스를 연결해서 아, 네. 이렇게 어르신 들어갈 수 있는 들어가서 씻을 수 있는 네, 그런 네. 보조 기구들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죠. 네. 예, 예. 그 돌봄 환경 변화라고 말하신 것 중에 네. 그래서 요양 방문 요양이 있고 주요양 보건센터가 있는데 음. 요즘에 등장하는 또 용어가 통합 재가 서비스라고 네, 네. 하는데 이게 네. 지금 이런 이렇게 환경 변화 중에 하나입니까? 네, 지금 우리나라 이 재가 노인 복지 서비스, 다시 얘기하면 장기 요양 시설의 시설들이 방문 목욕만 한 데가 있고요. 취약한 시설만 한 데가 있고. 아, 각각 그 각각. 회사가 다른 네, 겁니까? 사업장이 각각 다르고. 아하. 그래서 사실은 이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되기 전부터 네, 네. 이렇게 복합 시설, 통합 시설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여기 네, 뭐 혼자 이렇게 불편하신 분들은 목욕도 부모님, 네, 가족 네, 네, 차원에서 가족들 차원에서 목욕도 시켜드리고 또 집안일도 좀 도와드리고 이거를 한 군데서 이렇게 해주면은 한꺼번에 하면 편할 텐데 그렇죠. 지금은 다 따로따로 돼 있는 이제 건가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통합 재가노인복지센터가 불과 몇 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노인 장기요양 기본법이라 그 기본 계획, 네. 5개년 기본 계획도 통합 재가를 5년 동안 뭐 한 480개로 늘리겠다 이런 계획도 있는데 5년이라면 지금부터 네, 앞으로 네, 네. 말씀하시는 건가요? 방문 요양 플러스 주야간 보호 플러스 단기 보호 플러스를 네. 통합적으로 운영하게 한다는 거죠. 다시 한번 네. 한 곳에서 네. 어르신의 상태에 따라서 욕구에 따라서 네. 그 한 이 통합 재가가 네. 대응하겠다는 거죠. 네. 네. 예, 그래서 어르신들이 등급을 이렇게 내가 4등급이다 이렇게 받으면 그 보험 수가로 쓸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면 한 네. 120만 원 정도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된다 하면은 그 120만 원을 갖고 방문 목욕도 받고 방문 요양도 받고 네. 취약안도 며칠씩 이용하고 네. 그래서 당신이 쓸 수 있는 수가 금액을 이 통합재가에서 다 쓰는 장점이 있고요. 네. 네. 그럼 그리고 또 시설에서는 어르신을 방문목이든 주야간을 이용할 때에 그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나 또는 욕구 네. 이런 게 다 사정 네. 소위 그 상담이 잘 되었기 때문에 네. 그 계획에 따라서 한 곳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네, 거죠. 네. 그게 통합 재가 예, 서비스. 예. 네. 그런 개념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방문 요양은 저기서 받고 또 주야간은 저쪽 시설에서 받고 네. 뭐 이렇게 하면은 네. 이게 지금 굉장히 불편하죠. 불편하죠. 네.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네, 네. 가족들도 네. 그래서 통합재가 어르신의 욕구나 요구에 따른 서비스를 한 곳에서 받을 수 있게 하고 시설도 그 한 어르신에 대한 많은 정보와 이해를 가지고 네.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해드리면 역시 시설이라는 거는 주야간 보호 주야간 보호 시설이나 네. 방문양 이런 재가급여 아, 네, 네, 시설들 뭐 그렇게 해서 양쪽에 다 사실은 긍정적인 네. 그런 의미가 있죠. 지금 말씀하시는 이제 그동안에는 개별적으로 했던 거를 이제 통합으로 해서 네. 그거를 이제 통합 재가 서비스라는 네, 네. 이름으로 이거를 정부에서 정책 당국에서 확대해 확대해 나가려고. 나간다는 그 거죠. 방향성은 맞는 것 같아요. 방향성은 네. 근데 맞습니다. 그게 지금 이제 걸음마 단계입니까? 어느 정도 지금 뭐 본격화 됐습니까? 워낙이 예. 제가 생각에는 이 제도가 시행될 때 이제 그런 정책으로 사실은 설계가 됐어야죠. 아, 처음부터. 예. 근데 왜냐하면 그 이전에도 이런 유사 사업을 하던 것이 네. 보조금으로 네. 하던 시설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네. 그런 설계를 그렇게 가져갔으면 좋았는데 네. 16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보니 네. 이런 게 좋겠더라라고 판단을 해서 네. 앞으로 그렇게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은 네. 좀 정책적인 늦은 감이 아, 있죠. 네. 네. 예. 실제로 이제 다양한 이제 회원 네. 기업들이 뭐 이렇게 이야기 서로 정보 주고 받으면서 일을 하시는데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는 걸 계속 이제 들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런 예. 거를 모아서 이제 제언도 하시고 그렇죠. 방법도 찾아보고 이럴 텐데 또 어떤 저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어요. 지금 저는
장기 요양에 소속된 시설들에 관한 말씀을 지금까지 드렸지만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40개의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 센터라 해서 지자체에서 네. 그 지자체의 보조금으로 네. 수가 말고요. 네. 이 장기요양 수가 그러면 말고 장기요양 보험 적용이 안 그게 안 받는. 되는 거고 그러면 등급 등급 대상이 또 아닌 분을 대상으로 하는 네, 네. 그 지역사회에서 독거노인이나 홀로 사시는 분들 네. 그리고 가족은 있으나 돌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의 어르신들을 예. 여전히 정부가 케어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네. 그걸 민간인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들이 대신하는 거죠, 사실은. 네, 네. 근데 이런 시설들에 대한 관심이 정부가 별로 없어요. 저도 별로 못 들어봤어요. 예, 그래서 아까 예. 지금 그 협회 회원 기업 중에 그러한 부분이 하나 크게 차지하고 있다고 해서 좀 의외였거든요. 예, 그게 네. 이제 그 일반 국민들이 잘 이해하고 알 수 없는 것이 네. 그 대상자가 네. 저소득 네. 또 기초수급자. 기초수급자나 독거 어르신들이나 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왔기 때문에 네. 잘 모르시는 거죠. 그런데 돌봄 환경 변화라는 것이 그 중에 하나가 노인 인구가 많이 늘어난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꼭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생각되지 아니하는 대상 어르신들이 네. 있는 거죠. 네, 예를 네, 들면 네. 저희 장인어른도 이제 사실은 장모님이 돌아가시고 혼자이신데 네. 등급을 받기 전까지는 네. 뭐 혼자 계시면서 네. 뭐 식사 서비스 수발도 우리 네. 그 자식들이 해야 되고. 돌아가면서 해야 되고 네. 멀리서 네. 그런 경우인데 지금 이 재가노인복지센터가 저소득 어르신들만 위한 서비스에 기관에서 네. 중산층 이런 돌봄이 필요한 등급은 받지 못하시고 그런 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들에게는 주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데 네. 아직 그러네요. 정책 네. 변화, 아니 그 돌봄 환경 변화나 이런 거에 따른 그런 정책적인 고려를 못 하고 있고 이 장기요양의 정책에 급급한 그런 실정이다라고 하는 좀 문제도 있는 거죠. 소외됐다고 이제 표현할 수 그렇죠, 있겠네요. 그렇죠. 아. 예. 지금 계속해서 이거 잠깐 이제 등급 이렇게 네네.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 아시는 분은 이제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들으시겠지만은 뭐 처음 이쪽에 좀 관심이 처음이거나 뭐 이러시는 분들은 약간 등급이 뭐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잠깐 거기 그 부분 설명해 네. 주시죠. 이게 마치 등급하니까 네. 용어가 잘못됐다라고 네. 말씀하시는 분들 계셔요. 만약에 어떤 뭐안 좋은 겁니까? 소고기를 품질을 할 때 등급 매기듯이 한다. 이런 개념에서 그렇게 연상된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예, 있군요. 이게 부정적으로 네. 표현된 것들이 네. 있는데 예. 뭐 그거는 뭐 그 차후의 문제이지만 네. 이 건강 상태가 안 좋으시고 또 케어가 가족이 힘들 때에는 건보공단에 이제 신청을 합니다. 등급 판정 신청을 요구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와서 신체적인 기능, 정신 심해 이런 문제를 네. 측정하는 도구들이 있어요. 네. 그걸로 그 측정을 하고 막 해서 그 일정한 점수를 네. 놓고 이분은 4등급의 어르신이다, 3등급이다. 그럼 네. 이렇게 등급이 매겨지면 네, 이 등급에 따른 쓸 수 있는 수가가 결정 금액이 네. 월 한도액이 정해지고 국가에서 주는 지원금이라 해야 되나? 아니면 그 뭐 장기요양 보험에서 받을 보험료로 수 있는 보험으로. 서비스의 예. 금액.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등급이 구분되어야지 소위 그 등급에 따른 장기요양 그 수가의 금액을 네. 쓸 수 있고 활용할 금액도 책정되고 네, 네, 네. 그렇게 되어 있고 주로 이제 등급이 높은 분들이 이제 지역사에서 어려우면 생활시설로 네. 이제 그 입소를 원하시면 생활시설로 가시는 거고 네, 네. 등급이 비교적 낮은 분들이 재가 서비스를 이용하시고 네. 그래서 집 안에 이 건강이 좀 문제가 있으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으신 국민들은 네. 이제 어느 정도 많이 16년 동안 네. 거치면서 이해를 할 수도 있고 최근에 TV에서도 네. 이 요양보호제도, 요양보호사 뭐 이런 게 홍보를 많이 하는. 해서 네. 많이 인식들은 하고 네. 계실 거라 여겨집니다. 네. 네. 지금 그렇게 장기 요양 그 등급을 받으신 그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 네. 통계는 음. 제가 그 소위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네, 못 하는데요. 네. 노인 인구 1,000만 명 시대인데 네. 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 수는 작년 기준으로 100만 명이, 올 기준으로 100만 명이 됐다, 넘어갔다. 이제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방문 요양하고 뭐 방문 목욕 뭐 이런 제가 집에서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하는 거를 통합 제가 서비스라고 하셨고, 그게 이제 새로운 흐름으로 계속해서 이제 커가고 있다는 얘기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제가 보니까 통합 돌봄이라는 또 이제 키워드가 있어요. 일명 커뮤니티 케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그 제가 서비스 플러스 의료, 뭐 시설, 요양원 이걸 다 이제 지역 사회에서 이런 기관들이 혼자 사시거나 이제 뭐 몸이 불편하신 노인분, 집에 계신 노인분들을 종합적으로 도와주는 이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 중에 지금 제가 서비스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지금 이 소위 말하는 통합 돌봄 서비스, 커뮤니티 케어 어느 정도까지 수준이 맞습니까? 뭐 시범 서비스 한다고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제가 어느 세미나에 가서 이렇게 이게 돌봄이라는 게 이 용어가 적정하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돌봄이라는 게 그런 문제를 제기하면서 통합 돌봄이라는 것도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장기요양 쪽에서 통합 돌봄을 제가 통합 돌봄을 가져가겠다고 하고, 또 말씀하신 커뮤니티 케어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단위에서 또 통합 돌봄이라는 용어를 써서 이게 좀 이렇게 용어의 정리가 필요하고 개념의 재정립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사회복지 쪽에서 노인복지 쪽에서 커뮤니티 케어라고 하면서 통합 돌봄이라는 건 말씀하신 대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의료나 복지나 또는 교통이나 뭐 다양한 주체들, 지원. 주체들이 다 망라해서 연계해서 그 지역사회 안에서 어르신이 잘 생활하시고 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토대를 구축하는 그런 계획하에 시범 사업을 뭐 몇 군데서 하고 있는데 그 시범 사업 지역까지는 제가 좀 잘 모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조사를 쭉 해본 결과들에 의하면 내가 살던 지역에서 떠나지 않고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지역, 이 동네에서 나는 살다 죽을 거야라고 하는 요구들이 많으셔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기반해서 소위 노인 그런 시기에 지역 사회를 기반으로 한 그런 이념, 가치. 그래서 AIP라고 해서 이게 이제 지역 사회에 계속 머무르게 하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제 연구하고 또 방향을 제시하는데 지금 이 장기요양 제도와 소위 통합 돌봄 지역 사회 안에서의 이런 것들이 잘 대상자도 그렇고 이렇게 잘 재정립되는 오버랩되지 않고 하는 그런 연구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아까 AIP라고 그러면은 에이징 인 플레이스라고 하는 것 같아요. 플레이스라면 장소, 지역 사회에서 자기 집이 될 수도 있고 지역 사회가 될 수 있고 거기에서 계시면서 어디 뭐 시설이나 들어가지 않은 상황에서도 충분히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이 돌봄이라는 단어가 별로 이렇게 사회복지에서 좋은 단어가 아닙니까? 아니요, 요즘 그렇게 케어라는 말도 요즘 많이 쓰고. 이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도입될 때에 2008년도, 7년도 계속 논의될 때에 케어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보호를 할 거냐, 돌봄으로 할 거냐 뭐 하다가 결국은 우리 정부가 이 요양이라는 걸로 선택을 한 거거든요. 케어를요. 케어라는 그런 본질적인 의미를. 일본은 그래서 그게 개호가 된 겁니까? 개호라고 하는 걸로. 우리나라는 개호에 해당되는 말이 요양이라고. 요양이고 영어로는 뭐 케어라는 건데. 근데 지금 우리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돌봄이라는 거는 아이 돌봄하고 아이를 양육하고 이런 데 많이 쓰이는 거기 때문에 지금 개인적인 고민은 이게 이념적으로 철학적으로 맞느냐 이런 생각을 사회복지 전문가 전문가로서 노인 쪽에 또 역할을 많이 했던 사람은 과연 적정하냐
라는 구분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예, 말씀하시는군요.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구분한다 그러면 그 대안은 어떤 용어가 있습니까? 근데 예를 들면 어르신을 우리가 모신다라는 거잖아요, 사실. 어르신을 그렇죠. 존중하고 모신다 하면 뭐 모심?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아하. 어떤 관점을 바꿔서 네. 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화두를 제가 던지는 거죠. 네. 던지는 거죠. 좀 좀 더 어르신이 존중되어지고 좀 더 귀한 분들로 모셔지고 네. 뭐 이런 개념을 좀 이렇게 그 내포할 수 있는 용어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 80년대 중반 후반에 네. 원래 노인복지법상 65세 이상 된 분을 노인이라고 돼 있어요. 지금도 노인이라고 돼 있잖아요. 법상은 노인으로 네.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용어를 한국사회복지협의회라는 곳에서 캠페인 뭐랄까 모집을 했습니다. 용어 모집을. 네. 그 노인이라는 걸 어떻게 불렀으면 좋겠냐. 네. 공모를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어르신이라는 용어가 나왔거든요.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서울 지역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쓰죠. 그렇습니까? 근데 법정 용어는 아닙니다. 이 어르신이라는 게. 네. 그래서 노인보다는 네. 어르신이라는 게 더 윗분을 모시고 공경하고 존경하는 용어가 내포되어 있듯이 네. 돌봄도 네. 네. 조금 뭐 아이도 돌본다 그러고 뭐 어른도 돌본다 그러고 이런 관점에서 네. 좀 한번 새롭게 좀 그 고민될 때가 되지 않았나. 네. 이건 제 개인적인 네. 생각입니다. 뭐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네. 같다고 저도 동의를 하고요. 네. 지금 명칭 변경, 개정 뭐 이런 그것 말씀하셔서 네. 제 예전부터 생각을 하고 있는 제 생각은 아니지만 조금 빗나간 이야기일 네, 수도 있고 뭐 연결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치매. 네. 치매가 일본에서는 한 2006년인가 4년부터 그 국가의 행정 용어로서는 사라지고 대신에 인지증이라는 맞습니다. 이제 게 생겨서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치매가 어리석을 매해서 좀 부정적인 의미를 네, 갖고 네, 있어서 네, 그걸 바꾸자. 네, 네. 그래야 뭐 이 치매 인지증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사회 정책이나 이런 것도 거기에 맞게 이제 뭐 대응할 수 있을 거다 해서 이제 바꾼 것 네. 같은데 우리나라는 이거 안 바꿉니까? 네. 말씀하신 일본 상황을 너무 잘 아셔서 네. 그렇게 이제 설명해 줄 수 있고요. 네. 이 치매라는 게 사실 표현을 직설적으로 바보,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과거에 망령 들었다, 노망이다 노망 이렇게 썼었죠. 그래서 이것도 용어를 이제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아직 그러면은 노망 망령이 원래 치매가 없던 거 이게 치매로 바뀐 겁니까? 아니죠. 그건 아니고. 과거부터 네. 그 정상적인 활동이 아닌 지금의 치매의 그 어떤 행위들이 특성들을 나타낸 걸 그런 분들을 보고 노망이다. 노망인데 노망 들었다. 이렇게 네. 어르신끼리 네. 그렇게 해왔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는 이 치매라는 말을 그대로 쓰고 있죠. 쓰고 있죠. 그래서 네. 이런 용어도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어떤 게 좋을지 네. 그래서 학자들을 중심으로 현장 이런 논의를 통해서 좀 바꾸려는 노력을 일본처럼 네.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는데 아직도 그냥 치매로 쓰여지고 있는 거죠. 네. 그 아예 지금 저희들은 문재인 정부 때였나요? 국가 치매 책임제라는 아예 네. 용어를 행정부에서 뭐 써서 이거를 그대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지금 회장님도 참여하신 것 같은데 국회에서도 치매 병명 개정 뭐 토론회도 이렇게 열리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움직임은 좀 있습니까? 사실은 네. 뭐 한 7, 8년 전에 그런 논의가 좀 활발히 있다가 또 지금은 그런 논의는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렇게 치매 환자가 늘어나니까 그런 논의가 더 활발해져야 그렇죠.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죠. 예.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걸 우리 노인복지 학계나 노인복지 분야에 있는 분들이 네. 어떻게 좀 그 치매라는 것을 그 요즘 의학계에서는 설명을 할 때 이 치매라는 것이 네. 하나의 감기나 이런 것처럼 누구나 올 수 있는 네. 하나의 질환이다라고 얘기를 설명들을 하시거든요. 네. 그런데
그 우리나라에서 쓰는 치매라는 용어 자체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잖아요. 네, 네. 그럼 네. 바꿔줘야죠. 네, 네. 근데 이런 것들을 학계에서 예. 또는 우리 현장에 있는 네. 사람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바꾸려는 노력을 했는데 예. 의외로 이게 없어요. 지금 아직 그 저도 활발히 일어나지 않는군요. 예, 저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우리나라가 늦어도 좀 너무 늦다. 아, 이제 이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데요. 이런 용어도 빠른 빠를수록 좋죠. 바꾸고. 최근에 네. 이 보면은 1인 제가 방문 요양할 때 네. 요양보호사분들이 이제 보내드리고 네.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 방문 요양 그 기관에서. 근데 요즘에 보면은 플랫폼이 이제 많이 이제 발달이 돼서 IT가 이제 거기에 네. 겹쳐서 이 요양보호사분들을 플랫폼 상에서 이어주는 그런 플랫폼 회사들이 네, 많이 네. 생기고 있고 그런 네. 플랫폼 회사들을 보니까 주로 젊은 사장 대표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거 요즘 이제 실제로 이 협회를 운영하시면서 그런 흐름 이런 걸 봤을 때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예.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 음. 이게 실제로 효율이 얼마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지금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되면서 그런 말씀하신 플랫폼 회사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게 네. 아까 말씀드린 돌봄 환경 변하면서 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과 네. 그런 어떤 기술로서 보강하고 로봇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네. 다각적으로 이제 그 연구를 하는 네. 그런 개인이나 단체들이 회사들이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사실은 등급을 받는 그 받아서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가족들부터 네. 또는 그런 등급을 어떻게 절차나 방법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가부터. 네. 그러면 등급을 받았는데 내가 가까이 있는 곳에서 어디가 좋은 시설이냐. 네. 여러 많은 시설 중에서 네. 그래도 뭐 좀 깨끗하고 네. 또는 서비스 좋고 네. 네. 이런 데를 찾는 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그런 돼 있죠. 정보들이 많이 있으면 예. 좋죠. 네. 그래서 이런 정보를 제공해주고 그 이용자에게는 정보 제공해주고 네. 또 시설에게는 네. 또 이런 그 이용자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네. 해서 중간에 플랫폼 역할을 하는 네. 네. 그런 회사들이 많이 늘어나고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저희만 해도 네. 지난 10월 달에 전국 사업 대회를 하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소개할 수 있게 해달라 네. 해서 네. 저희도 정보 차원에서 네. 이제 소개도 하게 했는데 그런 것이 필요한 건데 네. 문제는 이게 사실 그냥 엔지니어들이 네. 그냥 그런 게 필요하겠다 해서 만드는 거는 성공을 못 하고요. 네. 진짜 현장에서 네. 소위 현장의 그 상황을 잘 반영한 그런 업체들이 살아남겠죠. 네. 그리고 네. 로봇 기술도 마찬가지고 네, 네. 뭐 돌봄 인형도 생기고 네. 되는데 네. 그래서 네. 이런 흐름도 네. 이제 돌봄 환경 변화에 따라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는 또 다른 단체, 회사, 네. 민간, 네. 기업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뭐 일단 그 여러 가지 돌봄의 변화의 흐름의 하나로서 긍정적으로 볼 필요, 그렇죠. 긍정적으로 필요가 볼 수 있다고 있습니다. 이제 예, 예.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조금 이제 이 정치 이슈적인 요즘 정치 이슈가 돼서 네.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이 관련해 가지고 우리 회장님이 어디 뭐 모임에서 반대 의견도 많이 펼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한번 네. 여쭤보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게 요양보호사와 관련된 부분이기도 하고 굉장히 이슈가 될 것 같아 네. 여쭤보는데 요양원이 아니고 음. 요양병원 그러니까 간병비죠. 간병비. 네, 네. 이거를 급여화 하겠다라고 이제 민주당이 지금 이제 네, 들고 맞습니다. 나온 것 같은데요. 선거절 공약으로. 이게 어떤 이야기인가를 하나 잠깐 소개시켜 주시고 평가를 한번 해주시면. 그 요양병원 내에 저희는 요양시설들이라고 하면 요양병원은 사실 그 6개월 정도 이용하면서 그 소시 재활이라든가 또는 어떤 그 치료의 목적인 거죠. 병원이니까 병원이니까. 그런 행위를 하는데 네. 간병인비가 굉장히 그 부담이 돼 있죠. 이용한 가족들에 대해서는 네. 그것을 간병비를 정부가 네. 이제 급여하겠다고 해서 하는 거는
근본적으로는 나쁜 게 아니죠. 국민들의 입장에. 급여한다는 게 국가가 국가에서 보조를 준다는 거죠. 국가에서 준다는 네네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저희가 주장하는 거는 네. 그 우리나라가 요양병원에 간병비까지 지원해줄 정도면은 네. 장기간 제도의 요양보호사 처우를 지금 네. 최저임금 수준보다 높여라. 네. 네. 라고 하는 네. 그래서 질적인 서비스를 담보해라. 네. 라고 하는 이거 하나가 있고요. 네. 네. 그러면 이런 거와 견동해서는 구인난 해결한 것도 연동이 되는 거죠. 시설 네. 쪽에서는. 그 처우를 높여주면 그렇죠. 장롱면허가 아까 그렇죠. 4만 년 정도가 이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장롱으로 있어서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뭐 좋은 양질의 요양보호사가 네네. 다시 이제 현장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네네. 근데 그런 건 도외시하고 네. 그런 간병비 누구를 위한 간병비. 그러니까 요양병원은 굉장히 네. 이제 그 운영하기가 좋아진다라는 논리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좋다. 그러나 그 이전에 네. 요양보호사들의 처우 개선도 검토하고 네. 그래서 인력난 해결도 네. 네. 정부가 그 동반 그 해서 검토해라. 네. 이런 게 이제 두고요. 네. 2008년도에 이 노인 장기요양보험을 네. 이렇게 만들게 된 주요 예. 이유 중에 하나는 네. 그 당시에 건강보험료의 34% 정도를 네. 노인이 쓴다는 거였어요. 네. 이렇게 아무래도 가면 많이 네, 쓰시겠죠. 네. 2007년도 그 당시죠. 네. 8년도에 제도가 됐으니까 그럼 이 건강보험료가 이렇게 소진이 빠르고 재정이 재정이 악화된다. 이 네. 제도를 유지할 수 이래서 이건 별도로 떼자해가지고 만들어진 원인이 크거든요. 네. 네. 근데 작년에 정부 발표를 보니까 역시 15년, 16년 지난 지금도 여전히 36% 거의 40%를 쓰는 거예요. 노인이. 네. 그러면 그 간병비를 유료한다는 건 건보에서 쓰면 안 된다. 이런 논리도 이제 함축되어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 건강보험고의 재정 악화라는 건 사실 건보의 재정 악화를 저 같은 노인복지 사업을 하는 사람이 걱정할 건 아니지만 네. 많이 더 쓰시려고 하셔야죠. 그렇죠. 장기요양, 네. 네. 장기요양의 네. 어떤 요양보호사 처우도 동반 정책으로 내놔라. 이런 네. 것들이 함축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게 뭐 나쁘다는 거는 아닌데 그럼요. 지금 우리나라 현실에서 우선순위가 있는 거부터 먼저 이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 그런 의미로 네, 주장을 하는 알겠습니다. 거였습니다. 네. 노인 재가 서비스를 포함해서 뭐 좀 더 뭐 통합 돌봄까지 뭐 다양한 이야기를 지금 이제 폭넓게 나누고 있는데요. 그 협회 운영 지금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아까 말씀하신 중에 좀 더 빠진 거 소개시켜 주시고 싶은 것에다가 앞으로 그 어떤 쪽에 또 중점을 또 두시고 협회를 운영하실 건지 그게 바로 이 재가 서비스의 흐름과도 관계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 한 축으로는 그 지자체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 저소득계층이 등급 받기 전에 그 등급자로 바뀌기 이전까지 그 서비스를 잘해서 그분들을 잘 보호하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어떤 그 법적인 어떤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과 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 장기요양 제도의 어떤 정책의 합리적인 어떤 운용 그 중에선 요양보호사들의 그 급여 현실화 그리고 제도를 좀 현실에 맞게 운영해 달라는 건의는 계속 할 것이고요. 사실은 이런 제도나 행정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는 정부의 생각만도 안 되고 또 건강보험공단 이 제도를 운영하는 공단의 연구 데이터에만 기반해서는 안 되고 우리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많이 경청하고 듣고 현장의 이야기. 그리고 정말 당사자 어르신들은 당신들이 표현은 못하지만 그들의 어르신들의 욕구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그 교집합되는 부분의 내용을 제도나 행정에 반영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계속
협회가 할 것입니다. 아, 네. 오늘 하여튼 뭐 사회복지에 대해서는 그 대가이시기도 하고 현장을 계속 지켜오신 우리 저 조남범 회장님과 여러 가지 오늘 노인 복지 서비스 제가 중심으로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한국재가 노인복지협회 조남범 회장님과 함께 노인들의 재가 서비스, 통합 재가 서비스를 포함해서 노인들의 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다양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아직 그 서비스 개선에 과제들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부디 협회가 더 발전을 하고 해서 활동을 해서 한국 노인들의 재가 서비스의 품질이 더 높아지길 기대하면서 오늘 시니어 경제톡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